three, four. 전국구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예,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소개도 하기 전에 막 나오네, 이제. 포털. 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 분야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늘 산소처럼 맞이하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하실 분, 박준석 국제뉴스 문화부 기자. 국제뉴스는 민영통신사요? 예, 민영통신사. 예, 목소리 좋으세요. 성악을 하세요? 예, 원래 했었습니다. 원래 했었어요? 연극도 했었고요. 그러세요? 예. 그럼 뭐 한 소절 쫙 뽑고 가야지.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밴딩머신 딱 넣는 노래 나오게. 제가 요즘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잘못 목을 써갖고 성대가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그 이제 성대를 풀어주고 자음 위주의 말에서 모음 위주의 말로. 지금 직업이 정치 고자 겸 방송인이잖아요. 제가 방송을 잘해야 되니까. 이번에 왜 발성을 바꾸신 분 있으시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안홍호 씨. 예. 제가 이게 패착이기 때문에 발성은요. 예. 이 소리를, 사람의 소리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평생 살아온 결과예요. 예.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사실 요즘 그 사람 인식하는 것 중에 뭐 지문 그리고 성문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소리는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누구한테 어눌해 보인다고 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 내용이 있는 중요한 그대로. 거지. 예. 이번에 왜 성공 보신 그분도 보면 어눌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듣다 보면은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내가 어눌한 것 같아가지고 말소리를 바꾸기 시작하면 어때요? 제가 훌륭해 보입니까? 이게 발성 바꾸는 거 저는 비추해요. 아니, 발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성대를 좀 풀어주려고. 그건 좋습니다. 네, 성대를 좀 긴장을 좀 풀어주고. 풀고 이런 건 예. 아주 좋습니다. 아니, 성문이 중요한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게 성문 종합영어. 아재 개그. 돌아가셨어요. 송성문 선생. 소개 마저 하시죠. 예, 자, 오늘 또 함께 하실 분, 남정숙 문화평론가, 문화기획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저도 목소리를 어떤 바꿨어요. 여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성씨만 다르고. 네, 얼굴도 닮았다고. 이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정책은, 이렇게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준다 그래서 양수기 정치. 그 다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있는 것을 좀 골라갖고 쫙 이렇게 좀 이렇게 걸러갖고 쓴다 그래서 정수기 정치. 새로운 금방, 아들이냐. 네, 금방 잘하시네요. 그러면 권양숙, 김정숙. 예. 양수기, 정수기.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얘기하는데 좀 싸구려 얘기 그만합시다 이제. 쪽팔리게. 아니 이게 정치권에서 쫙 도는 거예요. 요새. 실제요? 예, 한 2주 전 버전인데 조금 더 늦으시네. 자, 종국구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품격 있고 실속 있는 하우스 웨딩 문의, 그리고 전국구 벙커 대관 문의, 전국구 광고 문의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정치가 풀려가는 것 같아 한 장, 기분 좋아 한 장, 미래에 희망이 생겨서 한 장. 아무리 그래도 과음은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신 분들, 바로 정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진 탈모 환자들입니다. 이제 정권 교체도 됐고 외모가 복지라는 청와대 꽃미남 비서진들처럼 나도 머리털도 다시 나고 외모도 가꿔보자. 머리가 다시 풍성해지는 꿈, 풍성교에서 이뤄봅시다.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믿어보자. 나도 머리털 날 수 있다. 자, 오늘 어쩐 일로 무슨 문화 정책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박준석 선생님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준석이에요, 박춘석이에요. 준석. 박춘석 선생은 작곡가시고. 아하. 네. 클라운 타운이라는 뮤지컬이죠. 예. 네, 뮤지컬을 공연하셔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아주 호평을 받은. 예. 그런 이제 감동적인 뮤지컬을 직접 만들고 주인공으로 하셨던 분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이제 촛불 전국에서 이제 집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예.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클라운 타운의 마지막에 보면 클라운이라는 게 이제 어떤 연극 같은 거 시작할 때 예. 먼저 나와가지고 이 분위기 풀어주는 삐에로 같은 사람들. 아. 네. 거기에 이제 코에다가 빨간 거 꽂잖아요. 예. 그런 이제 무대 장치로 공중에서 빨간 게 이렇게 쫙 내려와. 응? 그래가지고 이게 304개의 세월호. 네. 희생자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상징하고 또 관객들한테 이제 그런 의미를 심고 이런 이제 공연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도 호평을 받고 해서 재공연도 하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두 분을 모시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방송하면서 전에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 긴 촛불 집회를 예. 그 추운 썰렁한 광장에서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문화예술의 도움을 엄청 받았다. 예술가들이 없었다면 그럼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는가. 예, 노래를 불러주고 또 시합류도 있었고. 네. 그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예. 감동도 주고 예. 이게 이제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럼 아무도 안 하는데 또 한 구석에서 네. 들으나 안 들으나 생방송하고 정봉주가.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촛불광장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어떤 그렇죠. 기회도 됐지만 네. 이거를 축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었던 거는 문화예술의 힘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이 빠진 축제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새 정부를 맞이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정말 새로운 나라가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로 선진국이 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려면 검찰이 좋아지고 언론이 좋아지고 국정원이 개혁되고 재벌이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정치가 개혁되고 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통해서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요체가 문화예술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촛불광장의 기억 속에서는 우리가 정치 권력이 잘못해놓은 정치 권력의 분야에서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때 우리가 왜 행복했었던가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던가 하는 기억을 되새기면서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과 함께 숨쉬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예. 선진국을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의외로 다른 주제들이 너무나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게 많다 보니 그렇죠.
이게 지금 자꾸 소외되고 있고 아하. 그 시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예. 그리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나 마찬가지로 스타 중심으로 몇몇만 그냥 그때그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작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고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거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 정부에 거는 우리의 기대를 문화예술의 측면에서도 두 분이 이제 현장에서 겪으시는 문제, 예. 그다음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 경영이나 예술 경영 쪽을 계속 주목을 해서 봐오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발전해야지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고 정말로 나라를 문화를 융성시키고 시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든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정작 중요한 건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를 통해 갖고 문화인들의 그렇죠. 입을 네. 딱 닫아놓은 거 아니에요. 봉쇄를 시켰지. 봉쇄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세월호 이후에 세월호 참상과 참사를 국민들에게 공감을 끌어내면서 가장 잘 전달한 자들이 문화예술인들이거든. 우리 가서 암만 데모해봐도 소용없어요. 거기서 문화예술인들이 그 내용을 갖고 공연으로도 만들고 현장에서 즉석 같이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문화예술인들을 꽉 막아버린 거거든 블랙리스트로. 그럼 이 블랙리스트를 뚫고 왔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죠. 그럼 블랙리스트를 뚫고 왔는데 꽃을 피우려고 했더니 이 바닥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소수의 저쪽에 부역했던 권력자들이 마치 정의로운 문화예술인가인 것처럼 둔갑을 해갖고 해방이 된 이후에 친일파가 마치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어떻게 너무 아 이놈들이 이게 알고 있어. 가만 놔뒀더니 못하는 짓이 없네. 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죠. 그러면 촛불광장에서 공연했던 우리 그 문화예술인들은 왜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도 바로 공연을 못하고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왜 서지 못하는가? 국립오페라단이나 국립극장에 왜 바로 가지 못하는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아니 근데 제 이해가 맞죠. 네. 맞아요, 근데 말이죠. 그 네. 친일파가 지금은 고등경찰이 느닷없이 일본군을 때려잡은 독립군으로 변신해서 이 정부의 문화정책은 내가 적임자다. 사실 그러면 정말 쉬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지금은 이제 많은 매체가 있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 친일파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떤 그 정부에서 일했던 그 정책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쪽 분야에도 그렇게 그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대로 있다. 예, 그냥 분야만 달라졌어요. 이쪽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인데 생각은 같아. 근데 독립운동을 해본 적도 없어. 친일파야. 예. 근데 독립운동 그렇지. 가를 빨갱이라 그러고 처단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을까봐 걱정돼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나온 거죠. 그러네. 좀 네. 구체적으로 네. 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은 과거 정권하고 차별화되는 게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정부랑 박근혜 정부랑 봐서 네. 뭐라 그러지? 조금 더 퇴보했다 그러나? 공약 오히려 면에서 문화- 오히려. 예, 문화 정책이 아니 오히려 퇴보했어요. 문학계에 네. 저들의 정책에 동의했던 부역자들 네. 이 적폐청산을 먼저 하고 그다음 새로운 문화정책을 펴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적폐청산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정책을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예. 알아요. 근데 자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아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예. 문화정책을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자들. 예. 아하. 그런 분들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벌써 그 뭐 72인위원회도 있고 그 위에서 한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벌써 언론을 보면 같이 일했던 분인데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런 문화정책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벌써 저희들은 같이 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랑 같이 일했다고요? 그 정책을 같이 결정한 문화정책을 사람들이 결정하는 사람들 서로 속에서 의견이 안 같은 맞아요. 모임 안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문화정책이 그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같이 일했던 분이 오늘 딴소리를 한다?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언권을 쥐고 이 사람들하고 의견 수렴은 다 했어. 예. 그런데 그건 반영이 안 되고 독단적으로 독단적으로 자기 결정을 한 생각만. 거예요. 네. 자기 생각만. 과거 하던 예, 대로. 바로 그냥. 그거예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대로. 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오. 그러면 그 일은 어떤 그분은 형성을 박근혜 하냐면 정부에서 뭘 했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서울시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거예요. 한 번도 현장에서 일해보지 않았었던 사람이고 네. 그러면은 의견 수렴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가 정책을 세운 거에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70인위원회에서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는데 결국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이 나와서 곧바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지금 좋은 얘기들은 다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강론이 다 빠져 있다.
사실은 여러분들 들으신 정책 얘기는 그걸 거예요. 중요한 주제들만 한 7가지, 8가지가 다 있어요. 뭐 블랙리스트 청산해야 되고, 뭐 옴부즈맨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는 만들 얘기는 있는데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들을 안 했냐 하면 사실 누군가가 다 했단 얘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됐단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했던 대로 또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구나. 그대로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분들에게 문화판을 장악하고 있는 소위 네. 문화 권력들은 변하지 문화 않았다. 권력 변하지 않는다. 네, 진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적폐를 청산할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적폐가 그 누군지를 구조를 몰라. 그대로 가져가야 자, 되니까. 그러면 소위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 권력은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과거에 정치 권력하고 손을 잡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아니죠. 문화 권력의 지위를 가진 이명박근혜 사람들. 정부의 그쪽에 편승을 해서 그쪽에 동조를 하면서 그쪽의 생각에 맞는 문화 정책에 자, 그러면 우리 혜택을 본 사람들. 아니 미안하지만 솔직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가 미안해요? 솔직한 얘기. 자, 그러면 뭐냐면 솔직한 얘기 안 하는 게 죄송한 거지. 우리가 10년 전에 예. 집권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네. 집권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국립오페라단 얘기를 들게요. 네. 유인촌 장관이 들어와서 거기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40명을 전부 다 해직을 시켜버렸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랬었죠. 그런데 MB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예, 쫓아냈잖아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해놓고 예. 국립오페라단을 다 해고시켰어. 예, 다 해고시켰어요. 왜냐면 그게 전임 정권에 네.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사람들이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9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 되고 그리고 국립오페라단 합창단이 되려고 기대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느 분들이요? 이 합창단 기존 단원들이. 단원들이 예. 잘린 단원들이 잘린 그러니까 단원들이. 참여정부 때도 정규직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세요. 자, 오페라단이라는 건, 그러면 오페라단이라는 건 뭐냐면. 천천히 얘기해도 돼요. 시간 예. 많아요. 예, 오페라단이라는 건 뭐냐면. 예. 합창단이 있어야 되고,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고, 예. 극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페라를 만드는 게 오페라단이에요. 예. 지휘자가 있어야 예, 되고. 지휘자도 있어야 네,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무대를 만드는 스텝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오페라단은요, 예술가가 거기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단장만 있어요. 축구단이 있는데 감독만 있고 선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 제 친구가 정말 쇼킹한 물어보더라고요. 얘기야, 이거. 예, 국회의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기 국립오페라단 단원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말 잘했습니다. 오페라단에 선수는 없고 감독만 있습니다. 그게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DJ 정권 때도 왜? 그랬고 55년 동안 계속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아니, 단원도 없는데 뭘 해고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단원을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합창단이 필요하니까 그 오페라단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페라를 하려면 합창단이 없으면 오페라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정규직을 만들어주겠다. 꼬셔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장이 예. 예. 단원들을 두고 오페라단을 정규직으로 해갖고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예. 자기 단장은 지위는 보장을 받는데 예. 이 사람이 이 권력을 딱 틀어지고 예. 실질적으로 정부에다가도 야 이거 다 그 정규직 할 필요 없어요. 예.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꽤 맞춰야 되니까 비정규직으로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모르니까 예. 그 사람 얘기만 듣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은-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성남에 갔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물론 정책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별반 생각이 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예. 제대로 된 정책을 안 했던 사람들이 예. 정권이 바뀌니까 예. 이제 민주당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자치 쪽으로 갔다가 그렇죠. 결국은 또 이번에 이제 컴백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위촉해 놨던 비정규직 네. 합창단원 일을 망정 네. 이명박이는 그거조차도 잘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쁘죠. 정말 나쁜데 그런데 지금에서 이제 바뀌었을 때는 네. 그 사람들이 다시 컴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정신이 컴백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신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문화정책을 할 때는 사실 선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문화정책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총론으로 가고 있는데 자 네.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네. 단장만 있었어요. 단장만 정규직이야. 네. 자 오페라 단원이 40명 있었어요. 예. 그럼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들어섰어. 네. 근데 야 너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너네 그쪽에 노무현 부역자냐 그러면서 40명을 다 잘랐어. 그렇죠. 근데 단장은 네. 보니까 세계적인 오페라 기술자야. 네. 오페라 이 예술가 뭐 배우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 지휘자야. 네. 너는 계속 일해.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일했죠. 성남 가서. 성남 가서도 하고. 성남 가서 일했죠. 성남 가서 하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유인촌이가 정책을 펴요. 예. 유인촌이가 정책을 펴면서 노무현 정부 때 썼던 사람들 하나도 안 써. 예, 그렇죠. 하나도 안 써. 싹 몰아냈죠. 예. 그다음에 유인촌이 이명박 정권 때 뭔 짓을 해요? 이제 이런 이제 아까 예를 들면 합창단을 이제 만들고 예. 그다음에 예술이라는 거 예술을 살린다는 그때도 거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예술가들이 있어야지 예술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120억 오페라 예산을 쓰는데 그때 비정규직 그 합창단원들의 1년 예산이 얼마였냐면 3억이었어요. 120억 중에 3억. 120억 중에 3억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페라 한 편을 제작하는데 한 편 제작비가 15억이었는데 예. 거기에 70명의 합창단원들의 예산이 얼마였냐면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5%도 안 되는 거잖아요. 1인당 100만 원이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오페라가 엄청 발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정권에서. 예. 그래서 문화융성이 나머지 됐다고 돈은 얘기해요. 다 예를 들어갖고 오페라 충격적인 거 단원들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잠깐만요. 이게 우리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네네네. 자, 그럼 7천만 원을 오페라 단원들한테 예. 쥐꼬리만 침 써요. 네.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가요? 예를 들어서 오페라 그 조명 렌탈비를 예. 제가 봤더니 2억 4천이 조명 렌탈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합창단보다 3배가 넘는 돈이 조명 렌탈에. 예술의 전당의 오페라 극장에는요, 사실 조명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렌탈할 필요가 없는데. 예. 그 렌탈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 단원들에게 처우는 정말 비정규직 중에 상비정규직으로 최악의 대우를 해주면서 네.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간다 저기 들어간다 경비 들어간다 하면서 위에 상층부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하는 예. 부정의 구조가 예. 고착화되어 있다. 예.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오페라 단원들의 처우를 계산해서 이 사람들의 처우를 좋게 하고 이 인프라를 좀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난 9년 동안에도 하지 않았고 네. 이번 정부 들어서도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층부 몇몇이 여전히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예. 이게 핵심인가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근데 두려움이 그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을 속속들이 알고 예. 그 구조를 알아야 돼요. 문화예술 구조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근데 그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책을 짜면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이해하는 이 예, 흐름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지하는 정치 성향은 다를지 몰라도 네. 문화예술을 대하는 기존의 태도는 그렇죠. 별반 다르지 않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예.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주 유능한 예. 솜씨 좋은 노동자들을 많이 양성하려고 노력하듯이 그렇죠. 문화예술을 융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출범하고 있는데 거기에 옆에 붙어서 정책을 내는 사람들도 그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비정규직 문화예술인들을 갈취하면서 그렇죠. 착취하면서 이렇게 갈 정책으로 예. 가고 있을 그러니까 상층에 있는 예. 사람들끼리 해먹는 네. 정도로 예. 그냥 그러니까 유지하는. 정모시기, 이모시기, 박모시기, 예. 정의박은 다 있으니까. 예. 그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우려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 대통령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들 눈을 딱 가리고 네. 자기들은 엄청난 그렇죠. 떡고물을 거기서 향유하고 있고 그렇죠. 밑에 있는 예술인들은 별 차이가 개털 없습니다. 인생을 살고 있다. 나 지금 놀라고 있어,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개털인 거예요, 계속. 예, 개선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때는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사전에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응용과학이나 이렇게 접근하듯이 무슨 돈을 줘가지고 양성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순수학문 내지는 기초학문으로 기초학문으로 봐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베이스를 만들어줘야 한다. 네. 그러면 정부는 뭐를 지금 중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앞뒤가? 일단 이제 적폐가 있잖아요. 적폐가 네. 예. 한 번도 적폐를 이걸 청산한 적이 없어요. 문화예술계는. 아, 네. 그러겠네. 네, 한 번도 없어요. 이 구도가 진보 정권에 들었든 보수 정권에 들었든 계속 네. 안 바꾸는 게 왜냐면 여기가 예. 소수 기득권이 전체를 장악하고 니네 네. 말 안 들으면 예. 비정규직이라도 안 써줄 거야? 네. 그 이태리 가서 들어와. 10년 네. 동안 투자했는데 네. 예.
10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뇌과학 의사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지. 그런데 10년 동안 이태리에서 투자하고 지금 왔는데 100만 원짜리 비정규직 시간 강사야. 네. 갈 데가 없어, 백이 없어. 갈 데가 없어. 우리가 단장이 야, 너 100만 원에도 받고 싶지 그러면 거기에 무릎 꿇고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시급한 구조가 저 적폐청산이 뭐냐면 그 예. 늘공들이에요. 네. 지금 이제 공무원들로 퇴직을 하면 늘공이요? 늘 공무원. 늘 공무원. 예, 공무원들이 이제 문화예술계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다가 퇴직을 하면 산하기가 기관과 유사기관에 77%가 재취업을 해요. 공무원 출신들이. 문체부 국과장으로 있다가 퇴직하면 대학을 가거나 혹은 산하단체 예술을 담당하는 산하단체 네. 77%가 재취업. 네. 그들과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먹이사슬 딱 묶여져 있네. 어? 네. 그렇게 그걸 안 깰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아니, 네. 더 놀라운 거는 어떤 공연을 하고 어떤 예술을 어떻게 보여야 한다,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프로젝트를 예. 예술가들이 밑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정한대요, 자기들끼리. 이거 해 이렇게 해서 뿌려주면 거기에 이제 비로소 응모를 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지금 뽑아서 하는 구조라는 거였죠. 아니, 블랙리스트 할 때 똑같았던 거 아니에요. 그게 지원 시스템 때문에 생긴 예, 지원 문제예요. 시스템. 지금 이제 지원 분배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예. 근데 지원 시스템이 유통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재경부에서 문화부에서 뭐 한문현으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해서 예술가들한테 갈 때는 한 10단계 네, 거쳐요. 10단계 거쳐 조금밖에 안 중간 되는 거예요. 도매사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다 빼먹고. 예. 자리를 만들어요. 와. 중간 도매상을 참칭한 사기꾼. 그래서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직업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그거를 받아먹지도 못하고 예술가들은 지원 시스템에도 어려워요. 그걸 쓰기도 어려워. 네. 보고서도 어렵고. 그 지원 시스템조차도 블랙리스트들한테는 또 안 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예. 단체들이 지원하기 쉽지 개별 예술가들은 그거를 신청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활고에 힘들어서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이 그냥 개별 예술가들이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작은 건 아닌가요? 중간에 빼먹지만 지금 않으면? 작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김대중 정권 때부터 1% 문화예산이 얘기했잖아요. 계속 네. 1%였다가 박근혜 정부 때 2%가 된 거였거든요. 2%. 예. 그걸 최순실이가 빼먹은 거 아니야? 2%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한테 기대하는 거는 일단 예산이 증가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네. 그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문화 향유는 어떻게 할 거고, 문화사업은 지금 한류가 이제 사드가 이제 예. 좀 휴지가 돼서 이제 발전을 할 텐데, 그럼 문화산업은 어떻게 해서 대학에서 어떻게 애들을 키우겠다. 네. 이런 구체적.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문화예술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이랑 틀려요. 네. 그래서 문화예술 시스템들은 문화예술가들이 직접 자기가 창작하고 싶은 것들을 국가에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것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면 되는데. 지금 지원 시스템은 탑다운 방식으로 돼 예, 있다. 누가 정해줘요. 교수나 단체 누가 그거를 용역을 내면 예. 그 지원 시스템이 이런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예술가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아예 이렇게 혁신되지 않으면 저희는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우리가 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쉽게 얘기하면 일단 문화예술계에 국가 예산 지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과 의료, 예를 들었고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없애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맨날 적자 본다고. 근데 국가기관과 의료기관은 적자를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성이 중요한 것이지. 공공성이 중요한 사업성이 거지. 아니니까.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도 또 공공성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창의성이 높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국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장 영역 밖에 있는 게 교육, 의료, 문화예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응용학문이 있고 기초학문이 있는 예. 거잖아요. 그 응용학문은 뭐 경영학이라든지 돈을 벌어야 되는 예. 학문, 응용해서 하는 그렇죠. 학문. 근데 기초학문은 뭐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생명공학이라든지 그거는 수학. 투자를 해야 돼요. 예. 왜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응용산업이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예술이 기초학문이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기초학문이 거기서 돈을 빼먹고 이러는 놈들은 그래서 그게 국가 경제를 다 말아먹는 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학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은
불가피하게 국민의 세금, 국가 예산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국가 예산이 분배되는 과정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고 이 분배되는 과정이 왜곡되어 있다. 맞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참 놀랬던 사례가 그렇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를 들어 누가 인간문화재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예술성이나 재능을 가장 인정받는 존경받는 분이 인간문화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예.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인데 예. 일부는 그냥 로비를 통해서 그걸 따내고 공무원들에 대한 일부가 로비를 아니라 통해서 90%가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행여나 자기 분야를 침범할까봐 막 가서 비방하고 예. 이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더 놀랬던 건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 작품들이 저는 정말 그 시대에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전문가들이 엄선해가지고 뽑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짬짬이 줄 대고 해가지고 그럼요. 저게 누구 교수의 제자면 걔걸 뽑아주고 이번에 심사위원회 홍대가 많이 들어가면 홍대 작가들이 많이 거기에 소장이 되고 예. 그렇다면서요 그게. 아니 나 너무 놀랐어 정말. 간단한 게 이번에 그 정유라 사태 때 이대가 교육부 공모 사업을 거의 싹쓸이 하잖아요. 예. 모든 분야를. 그러면은 이대 교수들이 느닷없이 이 공모에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 능력이 느닷없이 좋아졌냐고. 정유라 때문에 거기 몰아준 거예요. 예. 그래요. 요런 모습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게 문화예술 분야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국에 시립합창단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는 사실 합창 단장, 지휘자 이런 일자리밖에 없는데 거기는 딱 두 분의 라인이에요. 네. N모 씨, Y모 씨. 네. 그럼 그 시스템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음악계에 권력을 쥐고 있는 두 사람이 딱 제이모 라인을 씨도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이모 씨. 거기에 시스템이 있어요. J라고 심사위원하고. 쓰기도 하고 C라고 쓰기도 하지. 예. 그 시스템이 심사위원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 심사위원들이 다 그 사람들이 아는 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바뀌어요. 이번에 이제 국립합창단 얘기를 해보면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아마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자,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국립합창단원이 40몇 명인데 단원의 등급을 매겨요. 매년. 자, 그런데 이 등급이 뭐가 중요하냐면 연봉이 결정이 돼요. 등급에 따라서. 예. 그럼 1등급은 4,800만 원이고요. 연봉이. 예. 10등급은 2,600만 원이에요. 예. 그럼 2,200만 원 차이잖아요. 그렇죠. 네. 더블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합창은 아시다시피 하모니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예. 지난번에 남자의 자격 뭐 이런 거에서 서로 마음을 그렇죠. 모으고 이런 예. 거 하죠. 아니 국립합창단이 그렇게 서로 등수를 나눠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2,200만 원 차이가 나고 그다음 이걸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1점이 굉장히 중요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어치 표를 산대요. 그 1점을 더 얻으려고. 예, 표판 그 성과급이 거기 1점에 포함이 된대요. 그런데 10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 줄 아세요? 지휘자. 지휘자는 자기 마음대로 10점을 그냥 줄 수 있다. 네, 자기 마음대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누구에게? 원하는 단원에게? 사람을. 예. 오호. 그 사람이 10점이, 그러면 10점이면 사실 그 모든 거를 다 좌우하는 결과를 거네. 뒤바꿀 아니, 수가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지휘자는 누구에게나 다 10점을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 재량으로 10점을 더 높여버릴 수 있다는 걸 쉽게 말해서. 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군대보다 더 심하다. 네, 점수를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예. 거죠. 예. 별짓을 다 한다라고 하는 데는 상상이 가는 또 다른 측면이고요. 내 말이에요. 예. 제가 미술계 얘기 좀 해볼게요. 저도 무슨 미술협회예요. 예. 아주 저 최고로 공공 영역인 미술협회인데 그 미술협회 약간 제가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미술협회장을 하려고 전국에서 정말 너무너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잖아. 미술협회장이 봉사장인데. 엄청난 권력인데요. 제가 딱 보기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사무실에 조폭이 앉아 있는 거예요. 조폭이 그 돈을 관리하고 있어요. 전체 선거 비용을.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조폭이 돈을 댄 거예요. 협회를 먹으려고. 예. 아니 회장을 회장을 라인이 있는데 이 회장한테 돈을 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쭉 협회를 먹겠다는 거잖아. 네. 협회 예산을 먹겠다는 그런데 거잖아. 그 네. 협회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국전 심사위원. 또 국전심사위원님은 당선을 이제 이 우수상, 최우수상 하면서 그것도 돈 거래가 되니까. 그렇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용계. 와. 아니, 무용계 얘기하기 전에 네. 중요한 거 있어요.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호소하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희망의 날갯짓으로 세계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2017년 여름,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줄 특별한 기회.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으로 떠나는 유럽 평화기획.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을 방문하는 미국 평화기행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항공권, 숙박, 식사, 이동, 캠페인 비용, 주요 방문지 입장료, 여행자 보험을 포함한 참가비 395만 원. 5월 31일 모집 마감. 참가 문의 010-2616-8656.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희망나비를 검색하세요.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이 꿈꾸었고 당신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 가입 안내 1688-0523. 그러니까 미술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고 무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용계에서는 네. 무용계에서 국가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네. 군대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도제제도로 네, 다 네, 하시는 네. 교수님들이 해외에서 국제 무용 콩쿠르를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네, 자기가 야매?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군대를 빼요. 거기서 우승을 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그룹이 되는 거죠, 다시. 그렇게 해서 주고받는 그룹이 주고받는 되고. 거죠. 예. 그 사람한테 밉보이는 사람은 아예 배제돼가지고 이제 군대 있을 끌려가서 수가 없죠. 망가뜨리고. 예. 예. 이게 무용을 다시는 못하는 거죠. 예. 체육계에도 무슨 종목에 비인기 종목에 대회를 하나 만들어요. 예. 그럼 거기서 우승하고 그러잖아. 그럼 또 군대 면제를 돼. 진학하는 것도 그 관련이 있잖아요. 몇 등 안에 들어가면. 학교 그리고 들어가고. 요즘은 복싱 같은 경우도 옛날 태권도 단이 있잖아요. 예. 지금 복싱도 단을 줘. 그래요?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면은 와. 요즘 또 해병대가 힘이 들거든. 예. 해병대 인기 부대 아니에요. 그래요 또? 그러면 거기 나오면 또 맞아요. 이제 네. 먹어주니까 그 단층을 가면 해병대 또 특혜를 받고 해병대 지원하려면 요즘 무조건 3년 개근 상장이 있어야 돼요. 성실성을 따져 해병대가. 참나. 근데 거기서 우리 아들 해병대를 누르려고 그랬더니 단층을 누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야 본투가 무슨 단층이냐 단층을 만든 거야 자기들끼리. 그럼 해병대 할 때 특혜예요 그게. 뽑아준다. 뽑아주니까. 가산점이 있구만요. 가산점이 있는 거야. 별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화예술 분야에는 오랫동안 뿌리 깊게 그러니까. 적폐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말씀 듣다가 우리 이세돌 씨가 이번에 이세돌 구단이 뭐 처음에 안희정 후보를 좋아한다고 했다가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하고 공식 TV 찬조 연설까지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이제 그 실력도 실력이었지만 저는 이세돌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느꼈던 게 그 이제 한국 기원이 독점하고 있는 그 시스템. 예. 그러니까 한국 기원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회 출전도 못 하고 상금도 못 받고. 거기 네. 그다음에 거기 또 끼어 있어 상금 받으면은 또 국제대회 상금은 또 빼먹고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 삥을 뜯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거기에 반발을 한 거잖아. 나는 독자적으로 하겠다. 너네하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세돌이라는 사람은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탄압을 못 하고 이렇게 했지만 과거에
운동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선수협 만든다고 할 때도 얼마나 이렇게 탄압을 했으며 끼리끼리 해먹는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축구도 다 여당 야당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당에 속해야지만 국가대표 감독이라도 하고 그 사람 눈에 들어야지만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지금 문화예술계도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적폐. 이게 그 문화예술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좀 우리 연식이 있는데 그 허정무 감독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듣는 분들은 허정무 감독 알 거 아니에요. 네. 허정무 감독은 대학을 어딜 나왔는지 아세요? 연대 나왔죠. 연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허정무 감독이 국가대표 되면 전체 선수대 90%가 연세 출신이야.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되면 고대 나왔거든요. 전체 선수들이 또 한 7, 80%가 고대 출신이야. 근데 이게 누가 와서 깼냐? 히딩크가 와서 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계의 적폐라고 하는 것이 연줄로 되어 있고 감독한테 잘 보이면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실력으로 되지 않고 이런 등등의 적폐를 히딩크가 깼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문화계, 체육계는 이제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계에 남아있는 적폐 이런 걸 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은 이쪽까지 상세히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상세히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군가 와갖고 아까 얘기했던 예술 지원 이 부분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 완전히 한번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리고 소수 권력자들이 이른바 자기들만 정규직으로 돼갖고 노무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 그대로 그 권력을 유지해왔던 이 상층부 몇몇 중심으로 된 문화예술계 권력 구조를 깨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네. 그거 맞아요? 차범근 감독 때 다 고대가 했다는 거? 거기는 좀 차범근 감독은 지금 주류에서 배제된 사람 아니야? 아니 과거에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쨌든 반 이상은 다 고대예요. 연대 고대가 원래 선수가 많으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만. 아니 근데 유독 그쪽이 뽑히는 거야. 예를 들어갖고 아니, 축구는 덕후들이 많아가지고 잘못 얘기하면 작살나요. 누구요? 과거에 그랬어요. 진짜로? 관계 없습니다. 그럼 그 덕후들이 많아도 이런 거야. 아니 조광래 감독 쫓겨난 거는 그 양반이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쫓아낸 거잖아. 돈도 안 주고. 예를 들어 이런 거, 그, 박지성이 명지대 출신 아니에요. 명지대 들어갈 때도 간신히 들어갔거든? 그렇죠. 근데 명지대에서 명지대 감독이 빨리 일본으로 보냈잖아요. 세레소 오사카인가, 어디로, 거기가 이제 일본으로 보냈는데 그분이 보낼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선 학연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네가 선수로 크지 못하니 해외로 나가서 이런 학연 지원 이런 데 없는 데 가서 뛰어라. 이런 뜻으로 해외로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백남준이라든지 조성진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서 문화예술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면 국제적인 예술가가 될 수 없지 않았을까. 전부 지금 유명한 사람들은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는 그런 친구들은 전부 해외 시스템으로 다 아니 김연아 엄마도 한국 빙상업계에 반발을 해갖고 해외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시스템을 이번에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번 돼야 되는 거죠? 사모님도 성악을 하신 분이고 아드님도 예술가니까 그래서 조금만 기대를 더 하는데 그래서 지금 히딩크 인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쾌감을 주잖아요. 근데 문화예술도 지금 보면은 이제 전략가, 뭐 교수들, 뭐 실무진들이 정말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을 실무진으로 뽑으시잖아요. 그게 너무나 부러워요, 저희는. 다른 분야에서 그런 분들이 지금 발탁되고 있는 걸 그렇죠.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교수나 무슨 연구자나 이렇게 문화예술하고 관련 그 실제로 해본 적이 없던 분들이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은 특히 현장에서 정말 아픔을 이해하고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경험해봤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이정도 총무비서관도 7급서부터 올라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 전문가. 그다음에 이번에 경제부총리 된 대표적인 흑수저 김동연 씨, 김동연 장관. 김동연 장관. 그다음에 그 이번에 이제 뭐 좀 문제는 있지만은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강경화. 이런 분들이 그 바닥에서 거기서 그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에요. 문학에도 그런 사람들이 실력 있다는 위주로 거죠. 뽑아 달라는 그런 거죠.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이 구조를 이해하고 그래야 블랙리스트를 뚫고 올라온 사람들 아니야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창동 선생 같은 분 문화부 장관으로 시켰잖아요. 황주우 선생이 한혜종 총장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스템은 바뀌질 않고 문제 제기도 안 되고 이 적폐는 그대로 왜 쌓인 거예요? 그게 좀
그걸 알아야지 이번에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참여정부 때 김명곤 장관님하고 전부 다 실무에서 일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 김명곤 장관이 국립극장장으로 가셨어요. 네. 그러면서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행정형 책임 운영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매출이 높아지면 성과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국립극장에서 어떤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네. 그게 이제 관객이 드는 걸 봐갖고 네. 성과급을 성과가 주겠다. 높으면 성과급을 받으셨어요. 성공을 해서. 어.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건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네. 생각이 드는 예술의 성과 전당이나 성과죠. 예, 국립극장은 내셔널 시어터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 문화 향유라든지 네. 예술가의 뭐 실력 증진이라 창의력 증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경영 성과를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80% 정도를 공공 예성을 높이는 데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속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방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술의 전당도 별 아니 이런 거는 차이가 똑같이 없다는 대학에서 네. 기업인들이 대학에 투자하고 대학에 이사진이 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돈 되는 학과는 살리고 맞습니다. 기초학문학과는 자꾸만 죽여나가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이공계를 다 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술의 전당이 대관업체예요. 사실 그게 보면 예술의 전당이 홈페이지에 딱 가면 무슨 공연사업부, 그다음에 음악사업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 보면 음악 사업을 하나보다 그럴 거예요. 아니 음악당을 대관을 관리하는 사업부예요. 그 가장 큰 문제점은 공연단체가. 전문가가 기관장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가 기관장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순수학문 분야고 기초학문 분야라서 지원을 해주고 이 바탕을 다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의 아이템마다 돈을 벌어라. 그리고 스타를 양성해라. 이런 거란 말이죠. 스타가 없으면 외국에서 데려다라도 여기서 돈을 벌어라. 그런데다 이제 그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적자폭이 커지면 잘릴 것 같으니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돈 되는 아주 선정적인 1~5% 그러니까 순수 이런 예술은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술가들을 키우면은 정규직이 많아지면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안 하죠. 안 하고. 바로 그거예요. 아는 놈이 무섭다고. 아니 그리고 또 이런 게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왜 아는 놈들이 무서워. 세계적인 교향악단 우리가 얘기하는 게 빈필, 베를린필 얘기하는데 베를린에 가면 왜 하이 시즌에 베를린필이 외국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에서 연주를 하거나 광장에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 돈 없는 사람은 모니터로 보고 돈이 있는 사람도 5,000원 10,000원만 되면 갈 수 있는 공연을 해주는 거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그렇죠. 오케스트라가. 이게 문화의 공공성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케스트라라는 거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저건 한 번 가서 무슨 저 공연 볼 때 한 20만 원 드는 거.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귀족들이 모여서 가는 거. 어쩌다 공짜표 얻으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광화문광장에서 그 오케스트라 공연을 해야 되는 거네. 글쎄 진짜. 말이죠. 아니 그 세금으로 만든 거. 아니 그 촛불 문화재잖아요. 근데 그 촛불 그걸 할 때 전부 문화를 즐긴 거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거기에서도 진짜 서울시 교향악단, 국립교향악단이 나왔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아니 그래야지 시민들이 80%그 사람들의 그 월급을 지원해 준다고 할 때 동의하죠. 동일하지. 왜냐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렇죠, 예술 단체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돈 벌어야 될 대중 가수들이 와갖고 돈 벌 걸 포기하면서 그 자리에 온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자꾸만 돈벌이 내물고 그게 안 되니까 정규직으로 안 만들고. 제가 그때 감동적인 공연을 한 뮤지컬 배우들이 있어요. 시한명 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그분들이 이제 세월호 참사 100일 이제 추모 공연을 안산에서 했는데 그때 한 50명 60명 하는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거기 또 지휘하는 음악 감독이 제 잘 아는 후배여서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장비 움직이는 비용, 차비, 시간 다 자원봉사로 온 거예요. 근데 그러기를 촛불광장에서부터 한두 번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갖고 이제 밥을 샀어요. 밥을 샀는데 이제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120만 원인가 내고 왔어요. 5, 60명이 먹으니까 이분들이 전체가 다 어디 하나 소속되어 있지 않, 다 비정규직이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 나와서 또 자봉으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공공성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향유하는 일종의 특권층의 문화예술인 것처럼 그냥 한정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시민들하고는 갈수록 멀어지고 그러니까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포기를 하게 돼요. 예술가들 이제 권력자들한테만 붙고. 네. 그렇죠. 정치 예술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가 향유하면 그렇죠. 충분히 세금을 낼 용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 어떻게 깨야 돼 이거를? 아니 그리고 학생들이 볼 때도 집에서 막 엄마가 무슨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강요하듯이 바이엘 너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쳐야 된다. 내일 선생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서 가서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동경하게 되고 그죠? 재능 있는 애들을 또 정책적으로 잘 키워가지고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현장에 어떤 예술가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권력들하고 그냥 결탁해가지고 주체만 약간씩 바뀔 뿐이지 내나 마인드는 똑같고. 그리고 입시 때문에 전부 다 초등학교 때 문화예술, 음악교육, 미술교육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화 소비자들도 점점 없어지고. 그렇다네요. 음악, 미술, 체육 시간이 확 줄었대요. 지금 초등학교부터. 옛날 우리 때하고 달리. 오죽하면 체력장도 부활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네? 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예술가들이 되게 보면은 그러니까 명망가가 돼가지고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럭셔리한 삶을 살고 아주 극소수가 1%. 그 다음에 이제 1%도 안 되죠.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또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되게 학원 수입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레슨. 이미 오디션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국립합창단이 됐어. 그리고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됐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반고용 상태예요. 네. 정규직이 아니지. 다 3천만 원 연봉이 그거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모든 시립예술단체의 단원들이 다 그래요. 국립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타이틀 가지고 너 레슨해서 벌어먹으면 되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 온 사회가 그걸 요구하는 것처럼.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정책하는 분들이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네. 아니 저랑 같이 일어나는 연극 배우들도 많이 타야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영국은 아예 굶어 죽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최변.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오페라는 박경종 교수 봐봐. 그렇죠. 네. 경종이도 진짜. 그렇죠. 박경종 교수도 이태리 갖고 10몇 년을 하는데 맨날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거기 동생은 또 판사가 뭔가 형이 판사지. 형이 판사래? 온 자기가 의대 다니는 학생보다 돈을 더 많이 이태리 가서 투자를 했는데 이 재능이 있었고 모르고 그 성악을 하러 갔다가 그냥 의사를 했으면 이러고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거기도 정봉주 나와라 정봉주 거기서 한번 공연한 다음부터 직장도 다 잘리고 가뜩이나 비정규직인데 그것도 다 잘리고 안 쓰죠. 좀 먹여 살려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한류가 죽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지금 전 세계에서도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 그 한류가 산업이든 모든 예술가들을 이제 기초예술이든 다 활성화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예술이 있는 애들, 재능이 있는 애들을 발탁하는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토너먼트를 해서 진짜 훌륭한 예술가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양궁 국가대표 그 시스템이 양궁 국가대표 뽑듯이 정말 내부적으로 하는 경쟁이 정말 치열해야 되는데 이 단계가 확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는 초등학교 예술교육을 부활하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중에서 뛰어난 애들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단군 이래로 이렇게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시기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저변이 얇아갖고 이렇게 가면 금방 무너진다고 보는 금방 무너져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거예요. 자, 일단 그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잘 되고 희망이 있어야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태리 가서 엄마나 성악학교 그러니까 옆집에 그 시간 강사가 이태리 갖고 15년 공부해갖고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된다. 너 그거 할래? 그러면 싫어요. 저 그거 안 할래요. 관광 가이드 하자. 관광 가이드. 이태리 가서 관광 가이드 하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문화예술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로 오는 이런 구조는 일단 깨야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바닥에서 박바뀌면서 안 사람들이 정책 입안자 근처로 좀 가는 게 첫 번째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 그런 사람들이 가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왜곡된 권력을 주면서 여기서 갑질하면서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예술가들이 올린 아이디어와 그런 창의적 작품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구조로 맞습니다. 시스템 변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살 수 있게끔 지금의 비정규직 이 구조를 깨서 정규직화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네. 그렇죠. 이런 기초 위에서 시민들이 네. 국민들이 예술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종문화회관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에서 보는 이 비싸게 돈 내고 주는 것 말고도 이것을 광장에서 오픈해서 수시로 독일처럼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오픈된 구조. 정책은 다 나왔는데. 근데 이런 반론이 있지 않을까요? 기존의 기득권에 편입됐던 관료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예술단체 어떤 수장이나 이제 기본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은 뻔히 하는 얘기가 그럴 거란 말이야. 그거 문화예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딴따라인데 자기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잘할지 몰라도 이 행정 이런 거 맡기면 그 사람들 그냥 망가져. 그 사람들이 뭘 할 줄 알아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가 그 장관이 됐잖아요. 실제 예술하시는 분이 장관이 되는데 프랑스 문화장관 유사이레로 그렇게 훌륭하신 장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의심하지 말고. 아니, 그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아까 그 답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과거에도 우리도 이창동 선생이나 훌륭한 분들 시켰는데 왜 못한 거냐? 그 사람은 관료한테 막힌 거냐고? 아니면 자기도 똑같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냐고? 그걸 공공성 공공재랑 그러니까 응용재랑 이해를 못하신 거죠. 아까도 국립극장 같은데 이렇게 수장이 되셨는데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 상업 영화를 하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했다 이런 건가요? 저는 이제 김명곤 장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내셔널 시어터로 향유하는 거는 공공성을 지켜야 돼요. 장관으로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기본 마인드가 없는 거네 그러면 그게? 그렇죠. 그렇게까지 비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공적인 측면과 상업적인 측면을 구분해서 정책을 짜야 되는 거죠. 안 한 건 좀 이해가 되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진짜 시민들한테 좀 가장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소위 대중예술가라고 하는 가수, 가수들은 그냥 일반 시민들은 소위 이제 전인권 선생 같은 분이나 그다음에 뭐 안치환이나 이런 양반들은 내가 늘 비용을 들여서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내 예술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클래식 공연이나 발레, 뭐 오페라 이런 것들은 이미 그냥 대중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귀족들의 문화인 것처럼 돼버리죠. 이게 가장 큰 문화 정책의 실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초등학교 때 그걸 향유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다양성, 다양한 걸 향유할 수 있어야 커서도 그 맛을 알죠. 아예 맛을 모르는데 글쎄, 저 어떻게 대학 좋아해요. 다닐 때 그 발레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귀족들이 부르주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냥 사치의 결과물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때 학교 문화관에서 지제를 공연을 했었어요 와서.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나는 왜 이걸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조금만 바뀌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예산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죠. 아니, 지금 어차피 돈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쎄요. 그 오페라 이런 걸 만들어서 국가 예산이나 지방자치 예산을 만들면 그걸 그렇게 작품을 만들고 이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의 그 경제적 지위를 보장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뭐로 하냐면 돈 버는 데만 자꾸만 사람을 투입할 게 아니고 그거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돌면서 공연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초청해서 공연하고 이런 등등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내가 세상 천지에 내일 모레 60이 돼갖고 뉴욕 갖고 처음으로 뭘 봤지? 뮤지컬을 아니 그거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라이온킹 한번 보고서 그냥 완전 뻑이 가가지고요. 아니, 지금 국립오페라단의 작품을 보면요. 저도 이번에 가서 오랜만에 국립오페라단 그 작품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잘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만 원, 18만 원, 10만 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객석 점유율이 몇가 되냐면 50%, 70%야. 근데 어차피 세금으로 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를 왜 그러냐는 거지. 2만 원, 3만 원에 하고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공연 수혜수를 늘리면 되잖아. 그럼요. 아니 이미 국가 세금으로 하고 있고 지금 가서 보시더라도 뉴욕까지 안 가시더라도 오페라가 왜 좋냐면요. 그 라이온킹 좋았잖아요. 오페라는요. 스피커 없이 들리기 때문에 이 소리의 파동이 그냥 스피커를 통하지 않은 소리가 소리 샤워가 나한테 막 밀려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근데 오페라를 가려니까 18만 원, 15만 원이야. 내가 그런만 드세요? 안 드시잖아요. 주로 18만 원이 많아요. 근데 2, 3만 원이면 애들도 한번 보내고 나도 한번 가볼 마음이 있잖아요. 국립오페라단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국립오페라단이 이걸 하게 되면 시민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든지 돈을 줘도 좋아. 그럼 합창단도 만들 수 있고 오케스트라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걸 도대체 누가 막냐는 거야.
아니 이미 좋아요 사실. 정책이 큰 물줄기가 완전히 뒤집어 네. 엎어져야 되네. 네. 지금까지 그거 안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걸 딱 독점했을 때 자기한테 생기는 혜택이 너무 많아지고 권력이 커지니까 이걸 안 놓는 걸 거 네.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오랫동안 그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이 이해 못하고 우리 방송 듣는 사람 어떻게 이해해?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요 이제 기자로서. 예. 그 전에는 문화예술계 하니까 아예 듣지도 않아. 왜냐면 걔네들은 급이 있는 거야. 안 들어. 이제 기자니까 타고 들어서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이제 왜 이게 15만 원, 18만 원 해야 되고 합창단은 이렇게 적게 줘야 되고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서 연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객석 점유율은 50%인데 티켓 수입은 얼마인 줄 아세요? 투자 금액의 20%밖에 못 받아. 그럼 어차피 왜 이런 18만 원, 15만 원을 하냐고. 12만 원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딱 저기 의원님 같으면 어떨 겠어요? 최 변호사님 같으면 그거 좋은 생각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정책에 반영이 안 돼. 네가 뭘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반응이 오냐는 그러니까 거야. 뭐 교수들 적자폭 늘어나서 나 잘리면 책임질티요?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적자폭이 개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문화부 장관도 사실은 인선을 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뭐 여성 배려용으로 하나 시킨다거나 자기 말 잘 듣는 아니 사람 변호사분이 어떻게 문화부 장관을 그 사람이 오페라 하는지. 책 쓴 사람이라고 얼마나 나대고 다니는데 그러십니까? 과거에 조윤선 아니 5분 귤. 지금 예술의 전당 사장님도 방송국 PD 하셨던 분이시고요. 서울문화재단 대표도 방송국 PD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 전공했던 사람이 평생 했던 사람이 문화예술 기관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보기 드물어요. 아니, 그 그런 양반들 경우는. 항변이 그거라니까. 문화예술 현장에 예술가들 데려다 놓으면 술 먹고 놀기만 하지. 행정을 모른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저거나 거죠.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 대한축구협회 유럽은요. 축구 선수들이 다 협회장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축구 선수 출신들 아까 얘기했던 좀 이제 그 종판에 있었지만 차범근, 허정무 이런 분들 훌륭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축구협회장 돼야 돼. 왜? 그 바닥에서 하면서 축구를 알고 그다음에 감독도 했고 경영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다 기업 회장들이 하잖아요. 기업 회장들이 축구를 뭘 알아? 그 축구 선수들 갖다 놓으면 야, 그 운동만 해갖고 무식한 인간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지들이 하는 거예요. 막상 정책은 모르면서. 그러니까. 문화체육 예술은 이제는 이 바닥에서 밑에서 박박힌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실무와 그렇죠. 학문적 노하우와 이 바닥의 생태계를 잘 알기 빡꼬미가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아주 적절하게 대접받는 문화예술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그렇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문화예술부 장관 자리 안 변나 나갈까? 예, 하다못해 쪽팔리게 북한보단 나아야 될 거 아니야. 북한도 이렇게 안 해. 그래. 네, 북한 가보면. 아니, 왜 친북 발언을 벼락을 아니, 해? 이거는 뭐 깜짝이야. 정부기관, 친부기관 간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 거기는 초등학교에서 무조건 학생마다 다 악기 3개를 배우게 해요. 무조건. 다 가르쳐. 그래서 음악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재능 있는 애들은 아예 평양에 있는 그 최상급 음악학원, 뭐 김영직 음악대학 이런 거 있더만 거기서 교수들이 매번 돈대요. 돌아가지고 각 지역마다 뛰어난 애들을 바로 데려와. 그래가지고 12살, 13살짜리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유학 갈 필요가 없네. 유학 갈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이제 그 어린 애들한테도 인민예술가 뭐 공훈예술가 이런 칭호를 주고 그다음에 미술 분야에도 만수대 창작단 이런 게 있잖아요. 만수대 만수대 맞나? 그 하여튼 예술 그림 모아져 있는 만수대인지 천수대인지 그냥 해. 거기도 가면은 화가들이 그러니까 거기도 국정 같은 데서 이렇게 입선하는 좋은 작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을 그러니까 북한 미술 작품은 함부로 사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똑같이 그걸 모사를 시킨대. 그 만수대 창작단 이런 데서. 왜냐하면 인민들이 이 좋은 작품은 다 함께 향유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그래가지고 쫙 뿌린다는 거야, 전국에.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이 우리보다는 높다니까요. 악기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밥 먹다가 아니 우리 북한 식당 중국이나 저 동남아 가가지고 보면은 거기 그냥 젊은 처자들이 나와가지고 기타 치고 키보드하고 하면서 막 공연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해. 아니, 우리 지난번에 유호성 간첩단 사건 유우리오 동생. 유가리오. 노래하려니까 기타 치면서 노래하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기타 치고 노래하고 다 해요. 자연스럽게 다 한다니까. 우리나라 기타 치는 애들 몇 명이나 돼. 제가 두 분이 이렇게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잖아요. 안민석 의원 친하시잖아요.
이분이 있는 지역구 오산. 예. 고산에서는요 1인 1학기를 해요. 아 실제로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학교에서 그거 제일 잘하잖아요. 예, 그걸 제일 잘하는데 예. 이게 뭐냐면 오. 그 좀 이런 복잡한 얘기 하고 그러면 모르는 얘기 하면 들어주고 좀 하다가 못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내가 이게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좋은 분들인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듣다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못 알아듣겠는데 하고 지나가 버린다. 문화예술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옆에 누군가 있는 분은 저기 무슨 교수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울을 기울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한 번 더 들어주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현장 정치가고 현장 행정가잖아요. 이게 바로 문화예술이라는 이런 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그 샹숑 프랑스 대중가요. 네. 이거는 그냥 시 아니에요 가사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 노래 구절이 아름다운가 봤더니 프랑스 애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되면 시 100편은 다 외운다는 거예요. 시 100편. 그래 우리 지난번에 그 글 쓰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보면 그 강원국 그 양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글 씁니까? 그러니까 시 한 10편 100편 외우세요 이래요. 맞네. 예? 그런데 그리고 지금 프랑스하고 우리나라가 대중 예술에 꽃을 피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헐리우드 영화가 밀고 들어오는데 자국 영화가 시장 점유율 50% 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초 토양이 안 돼 있는데도 일단 대중 제가 그 영화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 창조경제, 창조산업 뭐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게임 콘텐츠, 영화, 문화산업 뭐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일단 게임을 하려면 그 인체 비례를 그림을 드로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가 작화를 하고 그다음에 문학을 배워야 돼요. 시를 쓸 줄을 알아야 되고 스토리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게임을 그게 완성이 돼요. 기술자가 아닌 거예요. 종합예술인데 일종의. 네네. 근데 자꾸 그냥 IT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술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대 콘텐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거는 기초산업.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기초학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안 오고 수익이 없으니까 이거를 자꾸 융합학문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융합학교, 대학원, 뭐 학과 이런 게 생기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문화산업 전사들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아예 그 한국종합예술학교처럼 문화예술은 별도의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초학문을 가리키는. 그다음에 디지털은 디지털이고 문화학문은.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가져가고 공공재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 잘하고 계신데 문화예술 분야는 너무 이게 이제 보궐선거로 탄핵되었고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못된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못됐던 관행을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문화예술이 잘 돼야 국가의 경쟁력이 풍요롭게 향상될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렇죠. 마무리가 좋아 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쉽게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귀 막고 안 하면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겠죠 이제. 그럼 왜냐면 막상 지금 정치하는 거 보니까 귀가 무척 열려 있어요. 얘기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가 발달된 대한민국을 꿈꾸는 우리 박준석 국제뉴스 문화부 기자, 그다음 남정수 잘린 교수, 문화평론가. 자, 함께했습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2, 3, 4. 전국